저는 명문대학에서 건축학 교수로 명예퇴임한 강철호입니다. 딸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도 어느덧 3년이 훌쩍 넘어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퇴임 후 혼자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합병증으로 인해 만성적인 폐렴 증세까지 겹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혼자 집안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때 사위 김도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집은 방도 많으니 같이 지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곁에서 아버지의 건강과 식사를 챙겨드릴게요. 대학병원도 가깝고요. 처음에는 이토록 든든하고 속 깊은 사위가 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딸 강소은도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죠. 아버지, 이쪽 방은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따뜻해요. 제가 미리 특급 호텔 수준으로 청소도 다 해뒀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딸의 진심 어린 미소에 평생의 고독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안심을 느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했던 건축재단의 지분과 아파트에 대한 등기 권리를 딸과 사위 공동 명의로 넘겨주면서도 한편으론 내 딸과 사위인데 설마 나를 소홀히 하겠어? 하는 깊은 믿음과 희미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딸 내외가 이 고급 아파트에 신혼 때부터 살고 있었으니 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죠. 아버지, 혹시라도 밤중에 숨이 가쁘거나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저희가 즉시 응급실로 모실게요. 처음 강소은이 이렇게 말하며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던 모습이 아직도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심장 수술이 잘 회복되고 만성 폐렴 후유증만 가시면 가족들과 오순도순 지내며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방은 언제나 따뜻했고 식사도 제 건강 상태에 맞춰 염분을 극도로 제한한 영양식으로 정갈하게 잘 차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입맛에 너무 심심하실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심장 건강 생각해서 소금 간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 애정 어린 얘기를 들으며 오히려 눈가가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까지 나를 극진히 신경 써주는구나.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식처지. 수술 후에 몸이 조금씩 나아지자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가볍게 복도를 거닐거나 동네 병원의 전문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곤 했습니다. 아직 만성 폐렴으로 인한 잔 기침과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어도 마음만은 더없이 편안했어요. 사위 김도윤은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퇴근 후에는 꼭 방에 들러 제 상태를 묻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물어봐 주곤 했으니까요. 장인어른,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셨습니까? 기침 횟수는 좀 줄어들었나요? 폐렴 약은 제때 드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너나 소은이 몸 잘 챙겨라.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혹시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생강차라도 끓여 가져다 드릴까요? 폐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딸도 한밤중에 이런 말을 해주니 정말 든든하고 이보다 더한 내 축복이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모든 일이 늘 화려하고 부드러운 꽃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잔혹한 현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슬그머니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심장 수술 후유증으로 폐렴 치료를 장기간 꾸준히 받아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가의 특수 치료와 약값이 매달 만만치 않게 지출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모아둔 퇴직금과 재단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있었으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딸이 식사를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저희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도윤 씨도 곧 승진해야 하는데. 혹시 저렴한 지방 병원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 모든 비용이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굳이 왜 이런 말을 해서 마음의 짐을 지우나 싶었습니다. 말투가 예전처럼 부드럽고 다정하지 않고 뭔가 노골적인 불만과 짜증이 섞인 듯 했거든요. 저는 그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소은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너희 살림이나 신경 써라. 아직 내가 너희에게 손 벌릴 정도는 아니다.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식사할 때도 묘하게 저를 피하는 듯 했고, 딸은 말수도 급격히 줄어들어 저와 대화 자체를 피하려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괜히 죄인이 된 것처럼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폐렴도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내가 이 집에 너무 오래 얹혀 사는 짐이 된 건가? 그러다 며칠 뒤 아침 식사를 하려 식탁에 갔는데 딸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희는 새벽에 이미 도윤 씨랑 같이 샐러드로 간단히 먹었어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오늘은 늦게 먹을 생각 없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심장을 짓누르는 듯 왜 그렇게 서운하고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이해해야지. 하고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식탁에서 함께 온전한 식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위는 아예 출근 시간에 맞춰 대충 시리얼로 때우고 가거나 주말엔 중요한 골프 접대가 있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딸은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정교한 시간차를 두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늘 혼자 고독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반찬도 예전처럼 다양하고 정갈한 건강식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김치 한두 종류와 전날 먹다 남은 나물로 때우는 날이 많았죠. 그래? 내가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처절하게 달랬기에 그냥저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딸이 자꾸 제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오버하는 듯이 코를 막는 모습을 보이거나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작게 투덜대는 거예요. 아, 냄새. 아버지 방에서 자꾸 묵은내가 나는 것 같아요. 창문 좀 자주 열고 방향제라도 놓으세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도 하고 방도 틈틈이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따져 묻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매번 그러니 점점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상했습니다. 내가 명예로운 대학 교수까지 지낸 사람인데 내 피부티 딸에게 이렇게까지 구박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용하던 이불도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보았지만
딸은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그 이불은 이미 섬유 자체가 상한 것 같아요.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서 위생상 안 좋아요. 어느 날은 딸이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는데 그 내용은 제 심장을 찢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 요즘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정신과 가야 할 지경이야. 아버지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집에서 편안한 나만의 공간을 못 가지니까 짜증나서 미치겠어. 내가 집값에 기여한 게 얼만데.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고급 아파트에 얹혀 사는 골칫덩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구나 싶어 괜스레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방문을 열고다가 뭐라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묘하게 외딴 섬처럼 구석으로 몰린 기분이 들었고 마음속에 묵직한 바위 하나가 얹힌 듯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식탁에 나가자 딸이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나중에 먹을게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오래 걸리지 마시고요. 저는 이젠 모든 것에 체념한 듯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어찌나 부실한지 쉰 김치 한 접시와 식은 국물 몇 숟갈이 전부였습니다. 괜히 서글프고 비참한 마음에 젓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딸이 분노가 섞인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뒤통수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식사하실 때 테이블 위에 부스러기 좀 흘리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청소 로봇 돌리느라 번거롭잖아요. 그 말이 마치 제 자존심에 제대로 치명적인 비수를 꽂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앙다문 채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우라와 배신감이 용솟 숨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평생을 명예롭게 살아온 내가. 그래도 사위 김도윤이 들어오면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을 피를 말리며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도윤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자네가 생각하기엔 어떤가? 자네 아내가 날 인간적으로 너무 비하하는 것 같지 않은가? 사위는 제 말에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냥 소은이도 회사 일이 너무 고되고 요즘 저희 부부 모두 승진 문제 때문에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교수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차분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가 바쁜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는 건 너무 서운하지 않으냐. 밥 한 끼 같이 안 먹고 나만 홀로 먹게 하는 게 말이 되나? 도유는 마른 침을 삼키며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소은이가 장인 어른 모시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해요. 저도 뭐라고 하려다가 자꾸 저한테까지 이혼 얘기를 꺼내며 스트레스를 주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뚝 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 내 딸에게, 내 사위에게 난 이제 불화의 씨앗이자 걸림돌이 돼버렸구나. 사위가 미안함과 불안함으로 눈을 떨구고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도 무의미하고 애매했어요. 그래, 알았다. 오늘은 이만 나가보게. 수고하게.
그날 밤 결국 저는 단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난 3년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집에 붙어 있었나? 차라리 내가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하나? 생각이 밤새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식탁에 앉아서 저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옆을 지나가면서 또 한마디를 비수처럼 툭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언제 고급 요양원 같은 데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저도 일하느라 바쁜데 아버지 만성 폐렴까지 신경 쓰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도윤 씨와의 사이까지 나빠지잖아요. 저는 순간 먹던 밥이 목구멍에 걸려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딸이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그 말투가 너무나도 냉정하고 노골적이어서 저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화를 꼭 참고 온몸의 기운을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소은아. 아직 그렇게까지 못 움직일 정도로 몸이 불편하진 않다.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이나 하렴. 너희 부부 관계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하지만 그날 오후 우연히 딸이 사위와 은밀히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여보, 나 요즘 미칠 것 같아. 아버지 때문에 집 분위기가 지옥 같아서 진짜 스트레스야. 저 늙은이만 없으면 우리 집이 천국일 텐데 말이지.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어. 그 말이 제 귓속을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사정없이 후벼 파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심장이 멈추는 듯한 현기증까지 났습니다. 저 늙은이? 그럼 난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딸에게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운 짐이라는 건가?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심장에 박힌 화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단 한숨도 못 자고 내내 뒤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참아내려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인간적인 모멸감을 버티기 힘들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상하게 현관에 둔 제 낡고 소중한 지팡이가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 한쪽에 발로 차인 듯 처박혀 있고 또 어느 날은 아예 보이지 않아 밤늦게까지 집 안을 뒤져야 했습니다. 내가 심장 수술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아니면 누가 고의적으로 치우는 건가? 의아했지만 직접 물어보기가 왠지 치욕스럽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또 혼자 밥을 먹으려다 혹시나 싶어 현관으로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길래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복도로 나가봤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복도 구석에 대형 쓰레기 봉투 도 옆에 제 지팡이가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 없는 폐기물처럼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숨을 쉴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아, 이건 확실하게 날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다 버린 거구나. 지팡이를 주워들고 낡은 외투를 입은 채 집으로 들어오는데 사위 도윤이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팡이는 왜 또 흙이 묻었습니까? 난 또 뭐 급한 응급 상황이라도 있으신 줄 알았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신발장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비가 갑자기 경멸하는 듯한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장인 어른 지팡이가 좀 지저분하길래 밖에 내놨었어요.
제가 곧 폐기물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노인네처럼 예민하게 구실 필요 있습니까? 낡아서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감히 장인에게 할 소리인가? 내가 없으면 몸을 지탱하기 힘든 생명줄 같은 지팡이를 쓰레기 옆에 던져놓고는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허무의 극치라 허수습만 나왔습니다. 곧바로 딸이 통화했던 저 늙은이만 없으면 우리 집이 천국일 텐데라는 말이 귓가에 광기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면서 제 처절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가장 아끼던 옷을 갈아입고 낡은 지팡이를 짚고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강남 최대 규모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건축재단의 지분과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쓸모없는 지팡이 신세로 살 뺀 내가 가진 모든 몫을 찾아서라도 완전히 독립해야겠다. 부동산에 들어서자 중개인이 저의 차림새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강 교수님, 어떤 물건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귀한 매물을 내놓으시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쓰레기 옆에 내팽개쳐졌던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서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재단 지분과 연관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놔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제가 급합니다. 중개인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참, 어르신, 여기 위치면 시세보다 1억 원만 낮춰도 경쟁적으로 금방 팔릴 텐데요. 정말 파실 건가요?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매우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처분해야겠습니다. 더는 묻지 말아주세요. 함께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개인도 더는 묻지 않고 일사천리로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는 대로 매수자 쪽에서 잔금 일정을 잡을 텐데 보통 한 달 정도 잡습니다. 빠르면 2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 사이 집 상태만 잘 유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중개인의 말을 듣고 속으로 묘한 비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잘 유지해 주면 된다. 이미 내 마음은 이 집을 영원히 떠났는데. 그 생각을 하니 입가에 쓰라린 미소가 번지더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라 일주일 안으로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중개소를 나오면서 저는 마치 수십 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모두 덜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팡이를 꼭 쥔 제 손이 분노와 해방감으로 인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앞으로 딸 내외가 겪을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묘한 기대감까지 뒤섞여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복수심에 가까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딸과 사이가 이 재산 지분 매각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들의 욕망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하니 억눌렸던 내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강철호 교수가 아닌 인간 강철호로서의 자존심을 되찾는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딸 소은이 거실에서 잡지를 뒤적이다가 저를 보고 별다른 인사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시려면 알아서 대충 챙겨 드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곧 나갈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제 이곳은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제야오, 그래. 오늘부터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 집의 마지막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떠나면 그만이지. 사실 그 결심 하나로도 지난 4년간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서러움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이 팔리고 딸 내외가 길거리로 나앉게 될 상황을 떠올리니 한편으론 가슴이 미어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짜릿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다. 이 아파트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널 키워준 아버지. 너희가 나를 지팡이 같은 쓰레기 취급했지. 이제 너희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다. 그날 오후 계약금 입금 소식을 알리는 부동산의 전화를 목마르게 기다리며 저는 짐을 치밀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서랍 속 교수 재직 시절의 훈장들이며 제 물건들을 하나둘씩 챙기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리석은 미련 두지 말자고 스스로를 강철처럼 다잡았어요.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쌓아온 서운함과 서글픔, 그리고 끝내 찾아온 냉혹한 복수와 결단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밖에서 딸 강소은이 또 통화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아버지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왜 이렇게 더딘지 몰라서 답답해. 그냥 어서 나가주면 좋겠어. 도윤 씨까지 힘들어 하잖아. 그 순간 저는 방 안에서 꾹 참았던 분노 섞인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자신들의 운명을 모르는구나. 머릿속에선 벌써부터 강력한 한 방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놀랍도록 빠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집 보러 온 분이 현금 일시불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1억 원 더 얹어 주신답니다. 조율할 게 많지만 이번 주 안에 끝낼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그리고 비싸게 팔린다고? 헌버테. 하지만 곧 이어지는 비장한 안도감에 제 입가에서는 싸늘한 쓴웃음이 비어져 나왔어요. 자, 그분께 최대한 신뢰를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서류 진행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딸이 뭔가 직감했는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전화세요? 혹시 고급 요양원 VIP 병실이라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오래된 제자한테 온전하다. 재단 일 때문에 잠깐 통화했다. 사실대로 말해봤자 괜히 시끄럽고 방해가 될 게 뻔하니 그냥 대충 둘러댔어요. 딸은 흥미가 떨어진 듯 이내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네가 곧 알게 될 지옥 같은 현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편에 차가운 통쾌함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약속된 금액보다 1억 원이 더 많은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끝나버리네. 한편으론 멍하고 한편으론 역전승을 거둔 듯한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서랍 속 심장, 약들이며 소중한 물건들을 큰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더니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표정이 밝아지더니 아버지, 드디어 요양원 잡으셨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 생각하신 거예요. 건강 문제도 있으신데
전문 시설에서 최고의 케어받는 게 낫죠. 저희도 이제 편해지겠어요. 저는 내심 기가 막히고 우라통이 터졌지만 굳이 말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은 척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런 쪽으로 생각 중이다. 너희가 편해지길 바란다. 딸은 양손을 모으고 승리한 듯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중개인이 중요한 서류 전달을 위해 이 아파트로 직접 찾아왔다는 현관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저 아무 의심 없이 자기 방으로 가버렸죠. 덕분에 저는 편하게 중개인을 맞아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계약금 확인되셨고 장음 일정까지 완벽하게 매수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집 상태만 잘 정리해 두시면 15일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묘한 최후의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15일 뒤엔 이 집이 완전히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거고 딸 내외는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알지도 못한 채 쫓겨나야 하겠지. 하지만 이미 그들 스스로가 저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내쫓으려 했던 거니까 이 이상 참아줄 이유와 도덕적 책임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여전히 귀찮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VIP 요양원은 시설이 어떠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저도 도움 드릴 일이 있는지 구경해 보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하며 넘겼어요. 그래, 조금 더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가 곧 알게 될 거다. 이 집이 이제 네가 전 재산이라 믿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네 아버지의 결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날 밤 사위 김도윤이 야근을 마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딸이 반가운 얼굴로 달려가더니 여보, 아버지 곧 요양원 들어가려나 봐. 오늘 보니까 본격적으로 짐도 싸고 계셔.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그래, 잘 됐네. 장인 어른도 거기서 편하게 계시면 좋지. 소은이 너도 이제 마음고생 덜겠고.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게 아주 작은 미안함이라도 보일 줄 알았던 사위마저도 이제는 기대할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곧 다가올 폭풍 같은 순간을 대비해 나머지 짐들을 정확히 분류하고 추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옛 사진들, 외손자가 태어나던 순간 찍었던 소중한 폴라로이드 사진, 고향에서 찍은 부모님 사진들까지 한 장 한 장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하고 처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는 그들 때문에 내 남은 시간과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다시 가슴 속에서 횃불처럼 뚜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예정대로 모든 잔금 절차가 성사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감을 찍는 자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어르신, 15일 뒤 완전히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매수인 측이 새 주인이십니다. 중개인의 말에 저는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날까지 다 정리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약금을 이미 받아둔 상태였고 잔금도 추가 금액과 함께 확실하게 들어올 예정이니 아무런 법적인 걱정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 문득 이 사실을 딸 내외가 알면 어떤 절규를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겁이 나거나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정의로운 심판이다 하고 거듭 확인했죠.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일부러 평소보다 더 느리게 밥을 먹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나중에 먹을 거니까 먼저 드세요. 너무 늦지 않게 드시고요.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사위 역시 퇴근 후 곧장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 언제나처럼 혼자 적막한 식사를 해야 했죠. 밥을 다 먹고 난 뒤 조용히 거실에 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딸이 슬쩍 나와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언제쯤 이사짐 정리 다 끝나세요?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됐다 싶었어요. 하지만 비장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한 문장만 뱉었습니다. 15일 안에는 다 끝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다. 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넌 내정지가 온 듯 바로 못 알아듣고 되려 의아한 표정으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택?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면 저희가 왜 보금자리를 나가야 해요? 저는 더 이상 감정적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봐라. 이제 너희도 곧 알게 될 거다. 그러자 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돌려서 하세요.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후 제가 잠시 새로 마련할 집 계약 문제로 외출을 다녀왔더니 사위 김도윤이 패닉 상태로 다급하게 날 찾더군요. 장인어른, 아버지,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집을 팔았다니, 재단 지분까지 모두 넘기셨다니 이게 말이 돼요. 딸이 결국 우편함에 도착한 부동산 명의 변경 등기 서류를 우연히 보고 나서 사위에게 전화해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다. 이미 장음까지 모두 들어왔고 15일 뒤면 너희는 법적으로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 새 주인이 오시니까 사위는 눈이 찢어질 듯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 저희가 전 재산을 걸고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어떻게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참으려 했던 울분과 속마음을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네가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건축 재단 지분을 털어서 이 집을 마련해 줬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니? 내 지팡이를 쓰레기 취급했지 않았느냐? 사위는 얼굴이 죽은 듯이 하얘지더니 바들바들 떨면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건 저희가 순간적인 실수로 제가 소은이를 잘 달래볼 테니까 제발 계약을 파기해 보세요. 1억 원을 물어주더라도. 그때 딸이 재앙을 맞은 듯한 얼굴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억측이에요? 왜 저희 몰래 집을 파시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요? 저는 차분히, 그러나 철통 같은 단호함으로 대답했어요. 이젠 너희를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다. 내가 너희에게 모멸당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느냐. 딸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당장 나가라고 한 적은 없지. 다만 이 집이 이미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으니 너희는 불법 거주자가 되는 거다.
그게 다야. 너희가 선택한 결과다. 사위는 그제야 제 앞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소은이도 목숨 걸고 반성할게요. 다시 예전처럼 살면 안 되나요? 그 모습을 보자 지난 세월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떠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나를 버린 순간 이 관계는 끝난 거다. 내가 여기서 더 남아봤자 고통만 반복될 거다. 저는 잔혹할 만큼 담담히 말했습니다. 소은아, 도윤아, 내가 바란 건 너희의 돈과 재산이 아니었다. 다만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와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날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라. 딸은 옆에서 통곡하며 울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거실 한복판에 처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는 이미 모든 미련을 끊고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하고 생각했죠. 결국 사위가 오열하며 제 지팡이를 잡고 절 붙잡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불행의 근원이 된다면 나라도 떠나줘야지. 그래야 서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이 말의 사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을 훔치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을 바라봤는데 매일 아침이면 현관 밖에 버려져 있던 제 낡은 지팡이가 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져 있더군요. 딸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만행을 깨닫고 불안함 속에서 들여놓았나 보았습니다. 왠지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고작 지팡이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탐욕과 무관심이 쌓여왔던 거잖아. 그래도 이미 결정된 결론이 난 이상 이제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계약은 정식으로 끝났고 15일 뒤면 새 주인이 이 집에 들어올 테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방으로 돌아와 나머지 짐을 끝까지 챙기면서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가족에게서 받은 극한의 배신감이란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본 건 처음이구나 하고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이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짜릿한 해방감도 들었어요. 현관 밖에 내팽개쳐졌던 지팡이 덕분에 제 인생에 나태했던 뒤양일이 확실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15일이란 시간은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한 뒤로는 딸 내외와 매일 얼굴을 마주치기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딸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기도 했고 사위 도윤이는 중간에서 괴로움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했지만 이미 계약이 철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렇게 장음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수수로 받은 기념품들이며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상자에 담을 때마다 지난 4년 동안 쌓인 영혼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반쯤 누렇게 바랜 가족 사진부터 시작해 가끔 외손자가 주고 간 삐뚤삐뚤한 손편지까지 하나하나 추억이 묻어난 물건을 손에 잡을 때마다 묘한 슬픔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존심을 건 결정을 한 이상 후회나 가련한 미련을 둘 순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게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남은 시간을 이렇게 비참한 서러움 속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제대로 누비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사위는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이 불안했는지 울먹이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독립하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계약을 저희가 책임지고 파기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길을,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존엄의 길을 가는 게 맞다. 딸은 여전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죠. 아버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드세요? 요양원이라도 가시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저는 묵묵히, 그러나 굳건히 짐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드디어 장음까지 완벽하게 치러졌고 이 집은 새로운 주인의 것으로 법적 절차가 완벽히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마지막으로 확인 전화까지 주며 알렸어요. 강철호 교수님, 이제 완전히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장음도 모두 입금됐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놓은 뒤 만감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이 한때 제게 행복의 종착역이었던 터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새 삶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곧 산 좋고 물 좋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나름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건축학 교수의 안목으로 부동산 중개인 지인에게도 몇 군데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물어봤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으며 나만의 텃밭과 작은 서재가 있는 그런 집을 찾아야지. 그렇게 알아보던 중 강원도 청정 지역의 아담한 마당이 딸린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오래됐지만 정원과 텃밭을 조금만 손보면 꽤 괜찮을 거라는 전문가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딸에게 새 집 구매 사실을 말했더니 반응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거기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심장약은요? 병원은 가깝고요. 저희한테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재산 매각에 대한 불만으로 포장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저 넘겼죠. 걱정 마라.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쉬면 몸과 마음이 더 좋아질 거다. 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쯤 집 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핵폭발 직전 같았습니다. 딸은 분노와 절망으로 인상을 잔뜩 쓰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사위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여기저기 이름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끝났으니 더 이상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곧 이 집을 비워줘야 하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허름한 거처를 알아봐야 했죠. 딸 내외는 미리 준비도 안 해뒀던 터라 매우 당황해하며 부랴부랴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집안에는 살벌한 침묵과 눈물 섞인 절규가 흘렀지만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왜 쫓겨나야 해? 때로는 딸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떻게든 달래보려 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미련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지워냈어요. 이제 떠나는 마당에 뭘 더 감정 소모하겠나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암시하는 극심한 부부싸움이 딸 내외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까지 구박하지 않았으면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단을 안 했겠지. 네 탐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온갖 자책과 비난이 집안에서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제 귀에는 그저 세상 모든 소음처럼 허무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장음일 바로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트럭을 불러 짐을 실었습니다. 딸 내외는 제가 진짜로 트럭을 부른 걸 보고 넋이 나간 듯이 경악했어요. 아버지,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단 1분만이라도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야지. 그래야 너희도 새로운 삶을 빨리 알아볼 거 아니냐. 딸은 그제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과 후회를 토로했어요. 아버지, 제발 죄송해요. 제가 악마의 씨인 듯 잘못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돈 문제랑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는 냉철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스트레스였다면 여기서 모든 걸 끝내자. 너희는 너희의 업보를, 나는 나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사위는 가까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목숨 걸고 효도해 볼 테니까 하고 울먹였지만 이미 마음이 돌이킬 수 없게 돌아선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어요. 너희는 이제 서로에게만 집중해라. 그래야 너희도 더 이상 불행의 굴레에 휘말리지 않는다. 결국 트럭의 짐을 모두 실은 뒤 그동안 고생했다. 이 집은 어차피 이제 새 주인 것이니 너희의 일은 너희가 알아서들 해라. 라는 마지막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운전기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딸 내외가 절규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은 통쾌함으로 시원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쓸쓸함이 몰려왔고, 하지만 이제야 진짜 나의 삶, 나의 존엄을 찾는구나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드디어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에 싱그러운 잔디가 깔려 있었고 옆쪽에는 나만의 텃밭으로 쓸만한 땅이 넓게 보였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어 공기가 무척 맑더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 보니 실내는 꽤 아담했지만 오히려 혼자 살기엔 완벽하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낡은 벽지도 조금 손보고 가구 배치를 바꾸고 청소를 하면 훨씬 쾌적한 서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제부터 이곳이 내 영혼의 안식처다. 누구 눈치를 볼 일도 없고 비참한 구박을 받을 일도 없겠지. 당장 필요한 가구나 전자제품은 최소한만 가져왔어요. 간단한 밥솥, 냉장고, TV 정도만 챙겨왔거든요.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니 허리가 조금 뻐근했지만 마음만큼은 하늘을 나는 듯 한결 가벼웠습니다. 바깥 공기가 너무 좋아서 잠시 밖으로 나가 맨발로 잔디 위를 걸어봤어요. 그때 옆집에서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어르신이 다가오시더니 오지랖 넓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귀한 분이 이사 오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진심으로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이제 막 이사 왔습니다. 김용팔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철호입니다. 저희가 성씨는 다르지만
처음부터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김용팔 어르신은 동네 노인회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어디 가면 싱싱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지 등등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공기도 좋고 아침 저녁으로 청가한 새 소리도 들리고 정말 최상의 평온함을 누리실 겁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살고 있는데 심장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을 했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들더군요. 저녁 때가 되자 허기가 몰려왔지만 대충 집 정리하느라 손도 못 댔어요. 그래서 근처 유기농 슈퍼에 들러 라면이며 간단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이나 사위 눈치를 봐가며 밥을 챙겨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이 자유롭게 끼니를 때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라면 물을 끓이며 이렇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자유가 이렇게 엄청난 행복인 거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황무지 같던 텃밭으로 나가봤어요. 오래 방치되어 있었는지 흙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 보였지만 그래도 잡초만 걷어내면 고추며 상추며 뭘 심기에 충분한 땅이었어요. 그곳을 호미로 살살 고르며 어떤 작물을 심어볼까. 궁리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정말 내 생의 마지막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거다. 아무도 모르게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텃밭을 가꾸고 내 식으로 먹고 자고 지낼 거다. 그날 오후 동네 노인회관에 잠시 나가봤어요. 김용팔 어르신이 추천했어요. 한번 가보세요. 다들 인생의 풍파를 겪고 오신 좋은 분들이니까. 같이 어울리면 심심하지 않고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그곳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화투도 치고 장기도 하고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처음 가보는 낯선 장소였지만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새로 이사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덕분에 어색함도 금방 풀렸어요. 강철호입니다. 대학에서 퇴임하고 이제 자연인으로 살려고 왔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조용해니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더군요. 살짝 심장 수술과 폐렴 후유증 얘기도 했더니 자주 물리치료 받아야 한다거나 집에서 폐 기능을 활성화하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라는 실질적인 조언도 많이 받았어요. 참 덕분에 진정한 인간적인 교감을 느끼며 마음이 좀 더 다시 살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 표정이 한결 밝고 생기 있어진 것 같았어요. 역시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야 하는데 난 언제부터 그렇게 근심에 찌들어 있었지? 딸 집에서 멸시받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 오로지 미래의 평화를 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집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모종을 몇 개 심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하다 보니 몸은 조금 힘들었어도 심리적으로 경이로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 방에서 냄새가 나요. 지팡이가 쓰레기예요. 더 이상 이런 치욕적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이 딸 내외는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내가 필요 없으니 그들 방식대로 잘 살고 있겠지.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피할 수 없는 씁쓸함이 없진 않았지만 동시에 이제 그들도 성인이니 알아서 살겠지. 내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하고 담담히 생각했습니다. 이미 냉정한 선택은 스스로 한 거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집 앞마당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고전 서적을 읽고 있는데 옆집 김용팔 어르신이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동네 노인들끼리 모여서 소박하게 잔치하는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사 턱도 낼 겸이요. 왠지 혼자 집에 있기 답답하기도 하고 따뜻한 인정이 그리워서 따라갔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잔치 분위기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술도 한 잔씩 기울이는데 얼마나 즐겁던지. 그동안 꽁꽁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따뜻한 촛불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과도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요? 유명한 교수님이 혼자 사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희랑 종종 어울리면 인생의 재미를 찾으실 거예요. 그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의 온기가 내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거였나 보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지팡이 하나 찾으러 헤매던 그 시절이 떠올라 잠시 비참함에 애잔하기도 했지만 이젠 까마득한 과거처럼 아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어차피 지난 일, 쓰디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버려야지. 나는 지금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이라는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텃밭에 심어둔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작은 결실의 기쁨을 안겨주었죠. 김 선생, 여기 내가 직접 키운 상추 좀 가져가요. 이번에 제법 유기농으로 잘 자랐습니다. 옆집 김용팔 어르신에게 웃으며 건네주기도 하고 동네 노인회관에 들러서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렸어요. 작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뿌듯한 행복이었죠. 그렇게 평온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외손자가 어색함과 불안함이 섞인 표정으로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야오이셨네요. 처음엔 살짝 당황했지만 피가 물보다 진한 반가움이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똘똘이. 언제 이렇게 컸니? 갑자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외손자는 쭈뼛거리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보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재산 지분까지 모두 정리하고 여기로 이사 오셨다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몰래 한번 찾아와 봤어요. 알고 보니 딸 내외도 이 근처는 아니지만 고생 끝에 어딘가 작은 전셋집을 구해 적당히 자리 잡고 사는 모양이었어요. 와, 진짜 힐링되는 시골집 분위기 나네요. 할아버지 감각은 여전하시군요. 외손자는 제 텃밭을 보고 눈을 호기심 가득 반짝이며 감탄했고 저는 그런 외손자의 모습에 왠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내 외손자가 이렇게 어엿하게 큰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단절된 4년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 집 안으로 들어와 외손자에게 간이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와 달걀로 대충 볶음밥을 만들어줬더니 외손자가 폭풍 흡입하며 먹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외손자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엄마가 요즘도 밤마다 울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 번만 인생에 기회를 달라고 하고 싶어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빠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비극이 됐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깊숙이 아릿했어요. 정말 늦었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는 건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외손자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결국 교수로서의 냉철함을 잠시 내려놓고 차분히 대답해 줬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간 찾아오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용기와 마음 문제란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외손자는 눈물을 왈칵 쏟아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도 외롭지 않게. 저도 여기 오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복받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 이런 순수한 마음이라도 참 고맙구나. 내 피가 흐르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그날 이후로 외손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내어 찾아왔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고추를 직접 따서 도시락도 싸보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도 하고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애라는 느낌을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딸 내외가 직접 찾아오진 않았어요. 외손자 말로는 딸과 사이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 온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용서를 구할 용기가 안 나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외손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엄마랑 아빠가 여기에 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면 받아주실 생각 있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중재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인생의 무게를 담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글쎄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가 꼭 먼저 바라는 건 아니야. 다만 정말 뼈저리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존엄을 대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확신이 들면 때 가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이 집을 판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사실 그 말도 다소 엄격하고 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딸에게 받은 영혼의 상처가 깊었고 사위 역시 그걸 방관하고 동조했다는 서운함이 컸으니까요. 외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노력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제대로 반성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분노와 울분에 차 있진 않았어요. 시간이 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줄지도 모르지. 아니면 끝까지 완전한 화해는 못할 수도 있고. 그건 그들의 간절함에 달린 일이지. 시간은 또 흘러 계절이 바뀌고 텃밭에 작물들이 또 한 번 풍성하게 자라났어요. 아침이면 산책을 하고 노인회관에 가서 몸도 풀고 동네 친구들과 수다도 떨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어느 날 문득 허리가 좀 더 아프게 느껴져 병원을 찾게 됐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가 당부했죠.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재활 치료받으세요. 특히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딸 집에 살 때라면 딸과 사위 눈치 보느라 병원 한 번 가기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신적인 부담이 없으니 우리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에 어느새 잔잔한 평화가 맴도는 걸 발견했어요. 참,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전에는 매일 밥맛도 없었고 남 눈치만 봤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감사함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딸 내외를 향한 미움의 감정도 점차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결코 용서하기 쉬운 상처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원망만 하고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후로도 별탈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주말, 외손자가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눈물로 범벅이 된 딸 소은과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해하는 사위 도윤의 얼굴이 보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순간 얼어붙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땅에 박을 듯이 못 들고 사위는 눈가가 벌써부터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외손자는 조용히 가운데 서 있었고요. 사위 김도윤이 조심스레 다가와 제 앞에서 엎드리듯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옆에서 딸도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찔끔 나더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나를 찾아와야 했느냐.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듭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했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아 드리고 싶어요. 외손자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길게 숨을 고르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래,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나 하자. 너희가 올 줄은 몰랐다. 딸은 더욱 고개를 떨군 채 쥐꼬리만한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변명을 댈 순 없지만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사위도 덧붙였죠. 저도 장인 어른을 더 챙기지 못했고 소은이가 그러는 걸 방관했습니다. 제가 가장 비겁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이사 온 집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지만 아직 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기에 저는 단호함을 잃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그동안 날 가장 아끼는 지팡이처럼 버렸던 걸 잊지 마라. 나는 너희가 재산 때문에 효도하길 기대한 게 아니다.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과 사랑이 있었으면 했을 뿐이다. 그 말에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고 딸은 다시 서럽게 훌쩍였습니다. 테네, 외손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정말 모든 걸 잃고 반성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이렇게라도 찾아뵙고 싶어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계속 못 왔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쌓여있던 두꺼운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원망과 미움만 품고 살 순 없지. 외손자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너무 고집부려서도 안 되지 않나. 저는 심장의 고통을 참고 긴 한숨을 내쉰 뒤 사위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여기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잃었던 모든 것을 걸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나도 언젠가 아버지로서 용서할 날이 오겠지. 다만 그때까지
너희가 진정한 인간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켜보겠다. 그 말에 딸은 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사위도 희망 섞인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손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다가 안도의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록 가벼운 식사였지만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반찬과 밥을 정성껏 내어 놓았습니다. 딸이 예전처럼 콧방귀를 뀌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움과 경외심이 섞인 듯 감탄을 하더군요. 아버지,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키우시다니. 대학 교수가 아니라 농부가 되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위도 함께 밥을 먹으며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장인 어른, 여기 공기가 진짜 좋네요. 요즘 심장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병원 모시겠습니다. 물론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상처가 기적처럼 말끔히 치유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과 진심이 쌓이면 언젠가는 과거의 아픔들도 흐릿해질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다음에 올 때는 꼭 전화라도 주고 오너라. 그래야 내가 너희가 좋아하는 밥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겠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아버지.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요.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진실함으로 가득 찬 것 같아 제 마음도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살랑이는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왠지 모르게 후련한 웃음이 났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구나. 이토록 절망적으로 꺾인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긴 하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인생의 회복이라는 걸까? 하는 희망이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건집을 팔기까지 겪은 일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어쩌면 이런 결단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을지 모르지. 지팡이를 현관 밖에 내팽개쳐 두던 딸과 사위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 억울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 비참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노예처럼 구박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릎 꿇고 처절하게 오열하던 딸과 사위를 떠올렸어요. 그래도 내 딸, 내 사위 아니냐. 다 큰 어른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후회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 상태로 새벽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돌보는데 왠지 채소들이 더 생명력 있게 푸릇푸릇해 보였어요. 김용팔, 어르신이 울타리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오늘 강 교수님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경사라도 있습니까? 네, 조금요. 인생의 숙제를 하나 해결했습니다. 하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이란 게 원래 이렇구나. 깊은 고난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도 있고 배신이 있어야 용서와 화해도 있는 거고 그 단순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후로도 전원 생활은 계속 이어졌고 딸과 사위의 연락이 정기적으로 왔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가끔 외손자와 함께 주말에 찾아와 같이 식사를 하곤 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이제 부부 관계나 서로 관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천천히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이 집의 관리도 돕겠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태도와 실천에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옛날의 응어리를 완전히 훌훌 털어내 보려 했죠. 어느 날 외손자가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저희 집도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용기 있는 결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벅차오르며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래, 사람이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관계도 다시금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딸과 사위가 장인 지팡이를 현관 밖에 던져버릴 만큼 삐걱댔던 우리의 가족 관계는 이제 느리지만 확실하게 봉합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신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곳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돌보며 동네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살면서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작정이에요. 아직 심장이 아주 튼튼한 건 아니지만 병원을 갈 때면 외손자가 자기 차로 태워주기도 하고 딸과 사위가 주간 단위로 연락해 안부를 물으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일상을 느끼곤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니 무엇보다 후회 없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돼요. 평생을 모아준 재단 지분을 한순간에 팔아버린 일이 혹시 과잉된 복수는 아니었을까? 잠시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지만 지금 이 평화와 자존감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충격 요법을 치르고도 제 노후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딸과 사위에게서 겪은 처절한 서러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전원의 궁극적인 평온한 삶을 시작할 절대적인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인생은 온갖 사건과 상처를 겪으면서 성숙의 단계를 밟아가는 거겠죠. 문득 거실에 놓아둔 제 낡은 지팡이가 눈에 들어올 때면 가끔 그 쓰라린 추억이 떠오르긴 하지만 이제는 그걸 바라보면서 잘 결단했다. 나를 구해준 고마운 계기였는데 하고 진심으로 웃어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딸과 사이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느린 속도가 제게는 딱 좋습니다. 외손자를 통해 전해 듣는 그들의 사정도 조심스럽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저도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직접 우리 집에서 함께 텃밭을 일구고 하룻밤 머물러도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서로 웃으며 식사하고 따뜻한 이불을 깔아주고 가끔은 산책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은 참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부분이 많아요. 가족에게 최악의 배신을 당했다고 느낄 만큼 큰 상처를 받았지만 또 그 가족이기에 다시금 사랑과 화해의 문턱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당에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래, 오늘도 감사하며 평온하게 살자. 그리고 언젠간 온전히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고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멀리 도시에서 딸 내외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가끔 궁금해지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으려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맞이하는 아침이 너무 행복하고 곁에 찾아오는 외손자의 방문도 설레니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딸 레베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예전처럼 그들과 한 집에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오가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 밥 한번 먹으러 오세요. 소은이가 해 드릴게요. 그래, 나도 텃밭에서 거둔 채소 좀 챙겨갈게. 우리 다 같이 따뜻하게 먹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날을 상상하니 문득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마당 구석에 심어둔 고추가 슬슬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면서 인생도 그렇게 익어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 덜 익었을 때는 쓰고 떫은 맛을 내지만 때가 되면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진정한 열매를 맺듯이 저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한층 더 현명하고 넓어진 마음을 얻게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딸과 사위가 장인 지팡이를 현관 밖에 던지던 날, 저는 씻을 수 없는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줬으니까요. 딸 내외를 향한 섭섭함과 서러움을 품에 안고도 이제는 그걸 운명적인 교훈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곳 전원주택에서 제법 성공적인 노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삶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감사와 사랑으로 그리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희망차게 살아가려 해요.